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48시간 최후 통첩까지 선언했던 트럼프가 갑자기 공격을 5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동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란과 매우 강력한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워낙 트럼프가 그동안 말을 자주 바꾼 데다가 이번 공격 유예도 협상을 위한 시간인지 아니면 전열을 정비하고 지상군 투입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이란은 협상이 아예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세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막강한 방공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뚫리고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고 우방국들도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이제 전쟁은 그만 끝났으면 합니다. 계속 치다르면 그 결과는 종말이요 파국일 뿐 아닙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해 주신 속이 꽉 찬 고급 연지 홍게 죄송한데 오늘까지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주문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홍게가 오늘까지 주문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번 주까지 도착하는 것 보장으로 발송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홍게 드시고 싶은 분은 지금 주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받아서 드시면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꽉 차서 속이 꽉 차서 드실만 하고 참고로 이게 찬 상태로 한번 쪄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상태로 도착하니까요 바로 드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금요일날 먹방할 때 그냥 그 시원한 상태에서 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좀 탱탱한 느낌이 났는데 혹시 나는 좀 따뜻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다시 찌지는 마시고 팔팔 끓는 물에 1, 2분 정도만 잠깐 담궜다가 빼시면 바로 쪄서 드시는 것 같이 또 따뜻하게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 드시고는 뚜껑에 또 볶음밥 해서 드셔야죠. 그리고 몸통 넣고 라면 넣고 홍게라면 최고 아닙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주문 가능합니다. 다 드시고는 디저트로 세척사과 추천합니다.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겁니다. 3번이나 정성껏 세척하고 개별 포장돼 있습니다. 아주 식감이 좋고 달기가 아주 그지없습니다. 2개 다 사시기 부담스러우면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주문하셔도 되고요. 1551-3158 간편하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어리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댓글창에 목포어매님 오셨네요. 정의와 상식의 바다에 오신 정의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는 현재 기온 18도입니다. 자동차 실내는 많이 덥습니다. 차 안에 계신가요? 목포 오매님 오랜만에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이렇게 아주 그 원년 멤버 맨 처음에 정어리 TV 시작할 때 함께 하셨던 분들 보면 참 아슬아한 이 추억도 떠오르고 참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4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린입니다. 네. 강원도 딱 떠오르시죠? 강원도가 그린이에요? 강원도에 초록색 지금 산이 물들고 있고요. 뭐 정확히 말하면 강원도 요즘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왕산암 영화 덕택에 강원도가 더 유명해졌죠. 아, 네. 영월에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요. 또 어제 강릉에서 우상호 후보, 예비 후보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동행, 시민과의 소통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강원도 여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윤석열 때문에 더 이상 못 찍겠다 국힘당 그러는 분도 계시고 또 몇몇 분들은 우상호가 강원도요? 또 이런 분도 계시고 서로는 동송이죠. 우상호 강원도래요. 우량감자래요. 강원도 사투리로 얘기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씩씩한 강수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대구 수성갑? 네, 대구 거주자입니다. 수성갑. 예.
대구 수성갑. 대구도 이번에 좀 변할 것 같습니까? 지금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는 많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원래는 민주당으로 안 넘어오는데 그냥 국민의힘이 싫어 그럼 투표장은 안 가버리지 그걸 민주당으로 넘어오지는 않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분노표가 그냥 민주당 찍어가지고 국민의힘 폭삭 망하게 해야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꽤 늘었어요. 제 주변에도 평생 한 번도 민주당 표 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혼내려고 저렇게 막 가는 거는 무조건 여기서 뽑아주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갈수록 늘고 있어요.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진숙 인기가 대구에서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여론조사는 높게 나와요? 그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1위라고 해도 윤호개인들 총집합해가지고 20 몇 프로인 거거든요. 그게 지금 대구에서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론조사 전원 바로 끊어버려요. 짜증나니까. 국민의힘이고 정치고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과표집 돼가지고 겨우 또 나온 게 20 몇 % 정도라 후보들이 여러 명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겨우 조금 1위인 걸 가지고 내가 인기 제일 많아 이렇게 자랑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진숙의 지금 얕은 수인데요. 실제로 다 결선에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이진숙이 살아있다면, 이제 컷오프가 안 됐다면은 이진숙 대 다른 사람 1대1 붙으면 이진숙 힘듭니다. 결선에서. 그러니까 자꾸 뭐 중진을 컷오프하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인기는 어때요? 주호영 인기는 상대적으로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선수가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고 당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 필요하다. 난세에 원래 대구는 좀 그런 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조금 어른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안 잡히는,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우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컷오프 할 건 아니지 않냐, 어쨌든 간에. 뭐 범죄를 저질렀냐, 결격 사유가 있냐, 뭐 해당 행위를 했냐. 이런 분노는 굉장히 크죠, 대구에서. 네. 주호영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면 경쟁력은 있나요? 그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예, 그거는 이제, 일단 1번은 그 여론이 분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분노가 뭐 결집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맹목적으로 국민의힘을 충성하는 사람들의 표도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수성갑은 전문직이 많고 좀 식자층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스윙 보터들이 많지만 대구 외곽으로 넘어갈수록 굉장히 또 보수적인 전통 지지층들이 많아서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하면 매우 어렵고, 게다가 이제 가장 큰 변수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앞에서는 보수가 분열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캠프 내부에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씩씩한 강수영 변호사님을 통해서 대구 얘기 생생하게 들었고요. 더 씩씩한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씩씩한 건지 씩씩거리는 건지 제가 오늘도 한번 씩씩거려 보겠습니다. 여기 뭐 꽃봉오리도 있고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김민아 평론가님 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객관으로 좀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진지한 얼굴로 공략을 하시니까 그게 더 재밌어요. 제 생김새는 진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말도 진지하죠. 꽃봉오리가 이렇게. 예. 자,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에 얘기했던 48시간 시한은 지났어요. 오늘 오전 8시 44분인가가 기였죠. 그래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또 어제 갑자기 5일간 공격을 유예하겠다 이러니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트럼프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일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이렇게 뭐 바꾸는데 이제 전쟁 중에 나오는 말은 사실 무조건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추악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만 하면 된다는 것이 전쟁이니까 신의도 없고 뭐 약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너무 지금 전쟁이 길어져서 힘드니까 이런 얘기가 솔깃하지요. 5일간 공격을 유예하겠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한 평론가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거짓말 8번씩 한다 그러잖아요. 8번밖에 안 한대요? 네, 그것도 거짓말 같은데? 더 많이 하는 날도 있겠지만 다 평균 내보니까 하루에 8번씩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스타일이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란의 발전소 폭격하겠다,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 열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압박 전략, 최고의 압박 전략을 쓰고 나니까 이란에서도 지금 주변 중동 국가의 식수 공급 시설 전부 다 폭격해 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중동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 같고요. 그 중재가 약간은 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란이 트럼프 쪽하고는 우린 절대 대화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태도가 바뀌어서 그래도 중동 특사하고 외교 장관하고 통화는 했어. 요 정도까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상이 오고 간 건 아닌 것 같고 최소한의 대화 정도까지 시작하는 단계는 왔던 것 같다. 그러니까 최대 압박하고 그리고 일정하게 대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한을 주고 난 다음에 뭔가 또 다른 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악의 파국으로 가는 것 정도는 약간 좀 막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탐쟁이님, 전쟁이 아니라 침공, 침략입니다. 수정 바랍니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거죠. 그런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계속 북한 침공이라고만 하지 않고 한국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침공이 맞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끝내버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맞서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현에 대해서 담쟁이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이런 글을 올리시면 제가 본질에서 헷갈리니까 일단 이 내용 좀 들여다봅시다. 과연 이게 시간 벌기용인가 아니면 정말 협상 수순에 들어간 것인가 하는 걸 짚어보는 건데 지금 막 공수부대도 이동하고 해병대도 이동하고 뭔가 지상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닷새간 이렇게 하니까 뭐야 작전상 후퇴 아니면 시간 벌기 이런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2부에서 군사 전문가 김병주 의원 육군 대장 출신이고 또 중동 쪽에서 생활을 군부대 중부사령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더라고요. 또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오늘 먼저 패널분들과 한번 살펴보죠. 김민하 시사평론가님은 어느 관점에서 보십니까? 뭐 이게 뭐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트코프하고 쿠슈너하고 요 그룹들이 이란의 이제 특정한 라인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은 이 이란과 관련된 압력을 트럼프가 극단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 아닙니까? 서로 이제 하나씩 주고받고 하면서 그 트럼프가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발전소를 다 폭격해버리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란의 경우에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거의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이란은 더 전선을 확장해가지고 정말 이제 한번 유가 200불 시대 한번 맞아보겠느냐 이제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더 서로 계속 받고 뭐 하나 더 받고 하나 더 이걸 계속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온 거죠.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압력을 높였는데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끝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행동만 남은 건데 그 행동이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그 지상군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발전소든지 뭐든지 이제 일방적인 어떤 이란에 대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 피해가 엄청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거냐?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도 있고 지금 지지층의 분열도 있고 그러니까 요게 텀을 두면서 이제는 이제 협상과 관련된 무슨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트럼프는 판단하는 것이고 이란도 사실 계속 이렇게 갈 거냐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대화 채널도 없이 가기는 어렵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요 국면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협상이 되려면은 서로 뭔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서로 내놓는 아니라는 걸 보면은 서로 얘기했다는 안을 보면은 서로 이 이해관계가 근접할 수 있는 이런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극한의 어떤 그러한 이제 대안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실효적인 어떤 협상안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오늘까지는 어쨌든 이 가능성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특성상 이게 항상 보면은 이런 협상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서 갑자기 뭐 성사되기도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전쟁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우리한테도 힘든 것이고 전 세계 경제가 힘든 것이니까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협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근거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트럼프식의 무슨 협상을 해서 빨리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쟁이 지리하게 계속돼서 세계 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계속 싸우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까지도 올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어제 트럼프가 5일간 공격을 유예한다라고 발표한 뒤로 유가는 10% 이상 국제 유가 급락하고 뉴욕 증시도 1% 넘게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가 조심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워낙 트럼프가 말을 자주 바꾸니까 뭐 기대는 약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어제 저녁만 해도 야 내일 아침에 또 매수 사이드가 발동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코스피 움직임이나 코스닥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보자. 트럼프 절말을 어떻게 믿냐 이런 분위기가 좀 큰 것 같아요. 강수영 변호사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약간의 교란책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 뭐 대화하고 협상이고 안 하는데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잡아떼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저는 이란 내부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있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듯한 이야기가 나가는 순간 그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그룹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이란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굳이 협상 중인 것을 흘려가지고 이란 내부에서 약간의 자중질환 내지는 세력 다툼 뭐 그런 것들을 더 유도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우스갯소리 비슷한 거지만은 저는 이 트럼프 일가의 주식 투자 내역을 언젠가는 미국에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증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릴 때마다 주가가 출렁출렁 하는데 요번에 메시지도 오전 7시에 주가 그 시장 개장하기 전에 대문자로 떡하니 이렇게 올려서 저는 뭐 사실상 이건 주가 조작에 가까운 행보를 계속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가족들 도대체 주식 투자 어디에 어떻게 했고 매수 저도 매도를 그 언제 생각 했는지 들어요. 네. 이거 나중에 미국에서 꼭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어제 딱 그거 하는데 트럼프를 우리가 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야 요즘에 한국 증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거기 한번 매덕불 좀 쏴봐. 이렇게 하지 말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뭐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협상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협상을 하고 있다 진전이 됐다라고 하고 뭐 구체적으로 이란 국회의장하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란은 우리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트럼프 얘기를 듣고 우리 전혜원 원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very willing to make a deal. It's got to be a good deal, and it's got to be no more wars, no more nuclear weapons. 어때요, 전혜원 원장님? 저는 트럼프가 지금 동맹들의 반응에 좀 놀란 거 하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타격이 있어서 오는 불만이 하나, 그리고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등등 하고 보니 이게 아닌가벼.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비판 여론이 계속 고조되는 것에 있어서 이 5일이라는 시간은 시간 벌기용이라고 봅니다. 여론 탐색 시간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 이 트럼프 전쟁에 대해서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거센 비판을 이은 것은 사실 저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에 폭격을 하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이게 초연결 사회인 글로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차마 동맹을 하고 부르는 나라에서조차 이 전쟁이 명분 없는 전쟁이다가 어린이들까지 죽이고 있다는 아주 감성적인 요소가 결합되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우리 호르무즈 해협 지키는 파병에는 그게 무슨 요인이든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절하고 있는 분위기가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내에서조차 유가 급등이라든가 증시 폭락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전쟁에 대해서 비판 기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트럼프를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어느 정도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협상이 되는 건데 이란이 지금 트럼프와 이란의 협상설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는 식으로 거의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일간은 트럼프가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거나 여론을 탐색하다가 오히려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병력을 주둔시키는 시간 벌기용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번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트럼프는 국제적으로 매우 신뢰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지도자
이런 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동구리님, 트럼프가 벌인 전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죠. 트럼프를 보면 시진핑이 신사로 보이는 착시까지 일어납니다. 트럼프는 싫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힘이 공산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더 싫은데요. 그러셨어요. 이게 참 세계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의 닷새간 공격 유예 발언의 의미는 2부에서 김병주 의원과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다급한 문제입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지금 차질 빚어지고 있고, 제가 어제 국가 비상체제 곧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 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 군함 보내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뭐 이렇게 끝난다면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가서 참 온갖 교태를 다 부리는데 보면서 야, 좀 심한 거 아닌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죽하면 다카이치아와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트럼프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손을 내미는데 그냥 가서 확 안기고 막 이러는 것도 아주 좀 오바야 했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90도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트럼프한테 와락 안기는 거, 그리고 이렇게 또 만찬장에서 춤추는 모습을 백악관에서 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일본에서도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수천 명이 이렇게 희생되고 있는데 춤을 추면 되겠냐?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또 한쪽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가 높으니까 우리나라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됐던 영상들 한번 보시죠. We have a very special person, just won a tremendous election and a record-setting fan. It's not easy.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he White House today. Thank you. 또 이제 친근하게 도널드라고 이제 부르고 뭐 그러는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이름 부르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그것이 미일 관계에 굉장히 밀착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나카소네 총리 때도 그때도 서로 이름으로 부른다. 나카소네라고 부르고 뭐 서로 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베 신조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서로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널드 저렇게 부르는 게 이제 그런 연출인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또 그런 평가가 일본에서는 있는 거거든요. 워낙 소탈하고 대중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지향은 굉장히 강한 극우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포장지가 있으니까는 이게 좀 약하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저는 외교 무대에서는 저렇게 좀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싹싹한 모습 이런 게 이제 좀 눈에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건데 지금 저 장면들이 그런 거거든요. 상대가 이제 뭔가 자신에 대해서 의전을 해주니까 그 의전에 대해서 뭔가 크게 반응하는 요런 게 워낙 그 자기의 어떤 행동에 박혀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부터 정치를 해온 걸 보면은 그걸로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여러모로 자기 영역을 이제 구축해왔던 사람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평상시 같은 관계면, 그러니까 양국이 좋은 관계를 그냥 맺으면은 좋다. 그런 정도의 외교 자리 같으면은 이 총리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노력한다. 그리고 저 사람 원래 그 입장은 강경한 사람인데 저렇게 뭔가 나가서 외교 자리에서 저렇게 하는 것도 어떤 전략일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이해를 했을 텐데 지금 저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일본한테. 트럼프가 군함을 파견하라고 이제 요구한 이후에 이제 하는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맥락이 있는 자리고, 거절을 하면서 대미 투자를 더 크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더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부당한 지금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그 부당한 요구 때문에 더 많은 거를 지금 이득을 이제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코드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논란이 나오는 거고 다카시 사나의 개인 입장에서는 아마 황송할 만한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대접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춤을 추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엑스제팬 노래라는 건데 다카시 사나의 총리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드럼 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드럼을 그냥 뭐 신이 나서 친 것도 있지만 과거에 밴드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좋아했던 노래라는 거예요. 저기서 연주했던 노래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준 노래가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건데 일본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아부하는 듯한 태도가 맞느냐 이런 평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이게 이런 언론의 이제 평가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특성만 가지고 외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맞추는 이러한 외교적인 제스처 같은 것도 이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확인하게 만드는 대목인 거죠. 오늘 내용이 빠져드세요? 재밌으세요? 그러신가 봐요. 동접이 10,000명을 넘는데 좋아요가 절반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고 막 빠져들면 좋아요 누른 걸 잊어버리시는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더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노래라도 불러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김준환 평론가가 일본 정치에 대한 책도 썼어요. 일본 전문가예요. 그러시구나. 그렇게 저렇게 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 읽었거든요. 소데스까? 아닙니다. 일본어 일본 정치 전개에 일본 대한 정치? 예, 아닙니다. 분석하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독자가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근데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방향은 다른데 윤석열이 떠올랐어요. 윤석열도 아부하고 싶은데 상대가 안 받아줘가지고 48조 만나고 달려가가지고 아베 가가지고 만나겠다 그러고 막 그런 쇼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다카이치는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친한 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똑같은데 정반대로 너무 과하게 행동을 해서 오히려 눈살 찌푸리게 만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또 자기가 결국 트럼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걸 미리 방침을 정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친분 있는 모습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행동이 저렇게 조금 오바스럽게 보였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떠올리셨는데 김건희를 떠올린 분도 계세요. 천상천하님 우리도 질 수 없다. 건의가 필요합니다. 바이든에게 팔짱 끼고 교태 부리던 건의를 특사로 보내면 어떨까요? 근데 그 나라 다카이치는 너무 과하게 행동을 해서 문제였는데 윤석열은 푸대접을 받아가지고 국가 자존심을 다 구겨놨잖아요.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윤석열보다는 다카이치가 좀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근데 잠깐만요. 그 다카이치가 트럼프를 따라서 역대 대통령 사진 보면서 바이든 앞에서 막 이렇게 웃는 모습도 이거 너무 결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뭔가 궁금하시죠?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트럼프 옆에 그러니까 이제 역대 대통령이 쫙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은 이제 바이든이고 그 전에는 오바마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바이든 사진을 안 걸고 저기에 오토펜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 서명기 사진을 걸어놓은 거예요. 참 트럼프도 참 아가요. 왜 저렇게 유치 찬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자리에 오토펜 사진 넣은 거는 나는 그동안에 뭐 열심히 일했는데 바이든은 뭐 그 제대로 좀 그 인지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서명을 자동 뭐 그런 자동 서명기로 했다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죠. 제대로 안 살펴보고 그냥 다 결제했다 이런 느낌으로 조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오토펜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그 서명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게 돼 있는데 워낙 이제 많으니까 직접 서명해야 되는데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 오토펜으로 서명을 해도 되냐 마냐가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 때 해도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오토펜으로 이제 서명을 대놓고 이제 해온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니까 사실 큰 논란, 뭐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지만은 뒤에까지 논란은 이어지지 않았는데 말씀하셨듯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지에 관련된 논란이라든가 건강과 관련된 논란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활용해서 저걸 조롱을 계속 했거든요. 오토펜으로 그 서명을 하면서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국정 운영한 거 아니냐 이런 조롱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바이든하고의 어떤 그
이 사실은 승부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후보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바이든이. 그래서 그 조롱을 저 백악관의 역대 대통령 사진을 거는 데까지 사실은 조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는 저기 가서 그거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또 트럼프가 해놓은 거라고 특별히 해놓은 거라고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예. 이게 참 재밌다 이것이 멋있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또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역대 대통령 사진을 거는데 사진을 얼굴을 안 걸고 오토펜을 갖다가 해놓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디 가서 서명할 때 메모지 보고 서명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지 보고 서명하는 장면 써놓은 거랑 찍어가지고 갖다 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김성환 평론가님이 안 나오고 만년필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이 또 만년필 애호가로서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네. 만년필 전문가십니다. 또. 근데 이게 미국이 지금 들고 계신 것도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인가요? 예. 만년필이에요? 예. 만년필이 볼펜같이 생겼어요. 예, 볼펜같이 생긴 만년필입니다. 그러니까 또 특이한 만년필을 또 네. 누르면 촉이 나오는 만년필. 만년필 수집이 취미신가요? 수지까지는 아니고요. 네. 시골에서 중학교 때부터 만년필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뽑고 다니고. 아니 그걸 그때 5,000원짜리인데요. 네. 그거 사는데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혼자 막 잉크 막 이렇게 묻혀가면서 혼자 좋아했었거든요. 펜글씨를 배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만년필에 조금 관심이. 근데 왜 주제가 이렇게 오죠? 김연아 평론가가 지금 이상한 걸 얘기해가지고. 좋아요. 만년필 또 아련하잖아요. 네. 저는 만년필 몇 개 있어요. 쓰고 싶은데 쓸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제 볼펜 가지고 이렇게 쓰고 만년필을 볼 때마다 뭘 쓰고 싶다 생각은 드는데 뭐 할 일은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하니까 뭐 나중에 하나 그러면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저는 몇몇 사건에서 약간 조롱하고 우습게 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첫 번째, 저 오토펜 앞에 가면서 만약에 미국에서 준비를 정말 잘하고 논란거리가 없을 거라면 누군가는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일본 측도 준비를 못한 거지만 미국에서도 일본 상황을 잘 알고 미국도 잘 아는 인물이 아무도 이런 걸 언급해주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알링턴 묘역을 다카이치가 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 언론에서 다카이치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요인인데, 이 알링턴 묘에는 미군과 싸우다가 그러니까 일본군과 싸우다가 사망한 미군도 묻혀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일본 총리가 가서 헌화를 했다. 이것도 저는 미국 내에서 상당히 어떤 정상 간의 일정에 있어서의 전혀 다카이치 총리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보이고, 세 번째로 논란이 됐던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가방 들고 춤추면서 입을 약간 벌린 사진, 이게 누가 봐도 일본의 정상을 대하는 모습은 아닌데 백악관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다카이치 총리를 우습게 보거나 이걸 바라볼 일본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외교 현장에서 저런 제스처를 취하고 웃고 뭐 이렇게 포장하는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끝에 어떤 한 칼이 있어줘야 되는데 한 칼이 안 보인다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는. 그냥 저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굴종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냥 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저걸 보고 아쉬운 점은 그래도 일본이 세계 속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그냥 흐지부지 외교를 해버리면은 그래도 하나의 지렛대가 돼가지고 좀 역할을 해주면 좋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이 좀 저렇게 웃으면서도 마지막에 좀 그래도 전쟁은 좀 빨리 그만두는 게 안 좋냐 뭐 이런 등등의 견제구를 날려주면 좋은데, 뭐 그런 역할을 뭐 전혀 못하니까, 원래 일본이 그런 역할을 잘 안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저렇게 무력한 일본이 너무 아쉽고, 대한민국은 뭐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난제들을 아주 또 외교를 잘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전혀 다른 포지션에서 굴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제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잘 대처하시리라 뭐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카이치 총리 얘기하지만 예전에 아베 총리가요, 트럼프하고 같이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벙커에 빠져가지고 뒤로 대굴대굴 구른 장면, 그것도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지배했던 나라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패전 이후에 한 10년 정도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반환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미군 기지가 제일 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라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오버하더라도 미국과 친하다고 하는 거를 총리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정도가 어디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삼는 거지.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는 원래 저런 관계였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트럼프가 저런 걸 또 좋아하니까 그러면 또 예, 헬렐레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하고. 토마토님, 윤석열 사진 자리에는 술병 걸어놓으면 되겠네요. 예, 참 다카이치 저런 모습 우프다고 해야 되죠? 우프다. 예, 아무튼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제 정세에서 힘을 키워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국힘당이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대구가 아주 시끄러워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지금 하고 있는 공천을 이정현 혼자 하고 있는 건지 장동혁하고 짜고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일설에는 저거 지금 장동혁은 분명히 부탁했는데 20분 동안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이정현이 말을 안 들었다. 요런 일설이 또 보도도 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둘이 어차피 다 합의돼가지고 하는 거지. 저거 다 쇼야. 이제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세계의 정보는 서정우 변호사를 신뢰합니다. 서정우 변호사는 이쪽에 한해서는 저는 신뢰해요. 다른 건 다 제가 다 흘리지만은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하신 말씀이 장동혁과 이정현은 한 몸이다. 싸우는 거 아니라고. 다 얘기된 거고 주호영만큼은 컷오프해야 된다는 게 장동혁의 원래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호영이 계속 어긋난 소리를 했잖아요, 자기한테. 그렇죠. 이제 오로지 기준은 우리를 흔드냐 마느냐. 그것만 가지고 한결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흔들었지 않냐. 근데 그걸 명분을 당원들이 싫어한다. 주호영을 당원들이 너무 싫어한다. 그러니까 뭐 컷오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당원과 자신을 이제 물화일치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진숙이 또 흥미로운 거는 어쨌든 캠프 반응은 좀 격앙돼 있다고 해요. 이진숙도 국회의원 가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냥 이거 야속 대련 아니야? 또 이런 견해도 지역에서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진숙 개인은 캠프 내부는 굉장히 격앙돼 있고 그래도 대구시장인 걸 전제로 사실 거기에 들러붙은 사람과 거기를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라고 들려붙은 사람은 이해관계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요, 지역에서는. 거기도 ABC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투자를 해놨는데 갑자기 국회의원 틀려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단체장 밑에 지금 배팅을 해놨는데 그런 목소리 때문에 이진숙 개인도 자기를 뭐 나름 배려하는 듯한 이정현이 뭐 국회로 가서 큰일 하라는 얘기를 인터뷰 대놓고 하더만요. 근데 그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단체장을 전제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동혁과 이정현이 짜고 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동혁이 대구의 중진 의원들 모아놓고 뭐 다 경선 원칙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컷오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람 면전에다 두고 완전 사기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장동혁이 나중에 뭐 전화했다라고 하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공천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 대표로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치르고 경선을 치르고 공천을 하다 보면 또 당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봐줄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뭐 완전히 달랐으면 그리고 이게 사실 주호영 의원이나 뭐 사실은 뭐 저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 컷오프가 다른대로 할 말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지율 1등 나온다. 그리고 내가 뭐 6선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그러면 무슨 기준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당한 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내 생각도 좀 부당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으면 최고위에서 이걸 뒤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생각은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전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사퇴할 때도
이런 얘기가 사실 공관위 내에서 통용이 안 돼가지고 사퇴한 거잖아요. 근데 사퇴하고 나서 며칠 돌아다니다가 이제 여의도 요 앞에서 사진 찍히고 뒷모습 사진 찍히고 뭐 그 사진 찍힐 때까지 제가 볼 때는 돌아다닌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돌아왔느냐에 대해서 당 대표로부터 이제 전권을 받고 당 대표가 나 설득해 갖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 내가 큰 권한을 받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정말 혁신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이게 좀 어설픈 건데 둘이 짠 요 시나리오가 있는데 요게 결국은 결과로 나오는 건 다 어설픕니다. 다 어설프긴 한데 시나리오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들한테 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논리가 당대표로부터 정권 받았다 이걸로 지금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도 장동혁 대표랑 이정현 공관위원장 별로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모든 논의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좀 세게 지르면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면 수습하고 장동혁 대표가 수습하는데 그 수습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원래 예상했던 방향대로 수습이 되고 이런 그림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뭐 강원파 전략 또는 뭐 국합 배드캅 전략 뭐 이런 정도의 얘기지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건 아닌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국합, 배드캅은 너무 점잖용이고 전 이제 좀 격한 말로 이걸 이방 정치라고 합니다. 이방, 사또가 쫓겨나니까 옆에 있던 이방들이 갈 데가 없어요. 서로 결탁한 거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당한 박근혜의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에 뭔가 자기가 회생을 해야 하면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보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책임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럼 장동혁은 어떠냐? 윤석열과 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도 얘기했듯이 옛날 왕조 시대로 말하자면 왕이 국민들에게서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측근들도 같이 물러나고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두 사람이 손잡고서 기세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장을 장악하겠다. 그리고 당을 장악하는 무기로서 공천을 쓰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 진짜 한국 정치 역사에 남을 최악의 탄핵 브라더스. 탄핵당한 사람들 옆에 있던 브라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합 배드캅은 너무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아니 민망하게 아니 김민하 평론가님을 저격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래서 꽃봉오리도 있고 그런데 절대 김민하 평론가님 저격한 게 아닙니다. 앞에 물병도 있는데 왜 점잖게 말로 그러세요? 물병은 마셔야죠. 김민하 평론가님 저격한 게 절대 아니고 저는 조금 더 비판적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진숙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뭐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글쎄 올시다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지 나중에까지 뭐 공관위원장 합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정치는요. 현찰박치기예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깨지면 지도부 다 물러나야 돼. 그럼 누가 나중에 이준숙을 보장해 줍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준숙은 또 헬렐레 해가지고 뭐 그거라도 뭐 감사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준숙 손잡고 대구 돌아다녔던 고성국이는 이게 원대한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당이 전략적으로 이진숙 카드를 대구시장이 아니라 더 크게 쓰겠다 이런 의지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밝힌 겁니다. 조영희는 국회부 의장으로 그냥 그 일이나 열심히 해라는 것이고요. 이진숙 위원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일을 해줄 것을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큰일 할 거 있죠. 큰일 할 거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저렇게 되니까 오늘 아침에 재밌는 만평이 하나 나왔어요. 프레시안 손문상의 그림 세상에 나와 있는 만평인데 보골빵도 맛있지 그러면서 컷오프 되면은 보골을 기대하고 있는 뭐 그런 재미있는 만평을 봤습니다만 글쎄요. 그 보궐선거로 가서 이진숙이 국회에 들어오고 뭐 대표까지도 뭐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 립서비스를 듣고 고성국이 저렇게 그 좋아하는데
아니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김용환 자를 때는 김용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이정현 립서비스 해줬습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뭐 어떻게 그거를 또 자기한테는 또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전 인수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그 동네 시장에서 꽈배기 살 건지 찐빵 살 건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천을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군기 잡기 할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기가 볼 때는 다 기득권이거든요. 자기가 공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지금 선거 국면에서 공천 줄까 말까 이거 가지고 어디 나한테 다시는 덤벼들지 마라고 지금 기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선거 패배하잖아요. 패배할 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공천권 다 위임해서 이정현 위원장이 다 공천한 거다. 내가 다 이번 선거 한 거 아니다. 책임 회피하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두 사람이 뭐 미리 약속 대련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정현이라는 사람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내가 총알 바지로 나가가지고 총을 100대를 뭐 100발을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 그리고 막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뒤에서 싹 숨어가지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막 거친 일을 하면 자기는 뒤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그런 형태를 가지고 공천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이게 잘 되면 또 모르겠는데 전부 막 삭발하고 지금 막 단식 들어가고 시끄럽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괜찮을 때면 모르겠는데 지금 온 자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민주당하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부 분열이 생기면 누가 선거 때 다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한 측면이 더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장동혁이 극우의 맹주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안 넘겨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은 보수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이진숙을 대구시장을 만들어버리면은 자기보다 한 급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는 대권 욕심 있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방선거가 망해도 안 내려놓으려고 할 것 같고 다음 총선까지 자기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의힘을 갖다가 자기 세력으로 쫙 줄 세우게 한 다음에 본인이 대선 후보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오롯이 다 먹어야 하는 이 파이를 이진숙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대구시장이 돼버리면은. 그 세계에선 자기 혼자만이 떠받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급 낮춰서 국회의원으로 저는 그렇게 아이디어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근데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보궐 공천할 때 되니까 이번에 대구시장도 바뀐 게 김부겸이 출마한다고 하면서 판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재보궐은 다들 생각하는 게 아니 뭐 대항마 아무도 없는데 좀 편안하게 되겠지. 근데 그때에서 어떤 대항마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이진숙에 대한 어떤 조사, 지금 진행 중인 조사 그런 것들을 갖다 변수 삼아가지고 재보궐도 안 주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일 것 같아요. 저는. 그 논리면 보궐선거도 공천 안 주죠. 그러니까요. 네. 거미줄 최정화님. 중동 사람들은 한국 여성들이 다 빵진숙처럼 생긴 줄 알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빵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셔. 요즘에 하여튼지 국힘 공천하는 걸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있는 건 삭발이요, 없는 건 기준이다.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선이면 그냥 자르나? 현직이면 무조건 자르나?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건 뭐 기준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삭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국힘당의 삭발이 지난번에 김진태 삭발했고 김용환도 삭발했고 또 이번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삭발했죠. 삭발을 하면은 뭐가 좀 달라지나요? 지금 저기는 포항시장 컷오프된 김병욱 후보죠. 네네. 뭐 저기도 삭발하고. 삭발하면 뭐가 달라져요? 왜 삭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삭발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그만큼 내가 머리를 이 아름다운 이 머리를 깎을 만큼 그러한 또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래서 뭐 뭔가 결의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내비치는 이런 수단으로
많이들 했습니다만, 근데 그게 어떤 공적인 목표,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사람이 뭔가 목숨을 걸 만큼의 어떤 뭐 목표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구나, 뭐 예를 들면 더 세상을 좋게 만들겠다든지 뭐 이런 거를 갖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삭발이든 단식이든 뭐 혈서든 뭐 그런 걸 알아줄 텐데, 지금 저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공천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삭발을 해서 공천을 다시 한번 내가 받도록 해보겠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삭발하면은 다들 비웃죠. 그리고 특히 저는 이런 흐름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는 나름대로 명분을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건데, 부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면서 그 관련 입법이나 이런 걸 요구하면서 이제 삭발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배경도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짐작을 못하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졸지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컷오프 당할 뻔한 사람이 된 거고, 현직 시장인데, 그리고 그 상대로는 어쨌든 주진우 의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구도 속에서 이 부산에서도 사실 그렇게 인기가 좋은 시장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인기가 안 좋고 당내에서도 컷오프 당할 뻔한 사람이고, 이러면 경선에서 이제 뭐 잘 되겠습니까? 또는 본선에서는 그렇게 해서 경선에서 이긴다 한들 본선에서 뭐 잘 되겠습니까? 이런,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 부산을 위해서 뭔가 이 몸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캠프에 또 좀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무슨 누구 목사 아들도 한번 좀 영입을 해보고 뭐 이런 걸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권자들이 볼 땐 다 얕은 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시정에 대한 평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뭐 삭발 쇼나 무슨 뭐 누구를 영입했다, 그 영입한 사람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은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계환님, 반항 심리 표출.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머리를 짧게 깎았잖아요. 그런데 빡빡이를 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브라고 그러나? 뭐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구발 검사 해가지고 머리가 좀 길면은 고속도로 내버리죠. 그러면은 성질 난다고 빡빡 깎고 온 거 있어요. 그럼 또 정학이야. 그것도 이제 반항했다고. 그래서 반항의 표시로 이렇게 빡빡 깎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참 재미있는 댓글 많이 올라옵니다. 학창 시절에 괴로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를 깎아도 반항이고, 길러도 반항이고, 머리를 깎아도 반항, 눈썹을 잘라도 반항,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든 시절 보냈죠. 떠나라님, 날 풀리니 삭발하네. 그래도 너는 안 풀려. 근데 저렇게 삭발이 맞아요? 지금 저렇게 깎는 게? 삭발. 스포츠 머리죠. 그러니까요. 스포츠 머리잖아요. 이게 자신의 외모를 포기할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삭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이제 웰빙 얘기를 자꾸 듣는 게, 오세훈도 그렇고 뭐 저기 조호영 의원도 그렇고 모든 이쪽 세계에 있는 분들이 각을 세울 때 진짜 진심으로 배수진을 쳤다라는 그 엄중함을 잘 못 보여줘요. 맞아요. 약해. 너무. 이 투쟁을 안 해본 사람이라서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진짜 걸 줄을 몰라요. 다들 뒤를 자꾸 생각하고 보험을 자꾸 걸려고 그러고, 삭발을 할 때도 그래도 흉하지는 않게 요 정도 선에서, 요런 결기로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저는 얻지 못한다. 저는 꼭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왜 일을 못했던 걸 삭발로 가리려고 하느냐,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김진태 지사 일 잘했으면 삭발 안 해도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도 제대로 사실 못했기 때문인 거고, 그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나서서 못했던 걸 가지고 지금 현 정부 탓하면서 삭발하고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레고랜드 관련한 그 부채 논란도 나라경제 망할 뻔했다 논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삭발을 해가지고 그동안 너가 한 게 뭐냐, 왜 이렇게 무능했냐, 이런 걸 감추려고 하는 거 이제 도민들이 더 이상 봐주지 않냐 생각이 들고, 저는 박형준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재수 예비 후보라든가 이재성 뭐 예비 후보라든가 쟁쟁한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 본인이 위기에 몰려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게 삭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강원도 말로 썩은 감자가 삭발을 했다라고 조롱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일을 잘해서 현직 단체장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호리노님, 한마는 한동훈은 삭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제 정청래 대표도 나오셔야 된다, 당신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김부겸 전 총리는 입장은 이달 말쯤에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대구시에 대한 비전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하고 나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궁금한 것은 대구를 잘 아시니까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 물론 대구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당선된 적은 있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는 생각해요. 예.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40% 정도의 본인이 했던 득표보다는 더 나올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나옵니다. 분명히 더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몹시 실망하고 분노해 있는 사람들의 표를 소구력 있게 끌 수 있느냐, 민주당 후보가. 그게 쟁점이거든요. 그러면은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뭐 여론조사 나왔지만 대통령의 TK 지역의 지지율이 63%. 근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29%.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은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도. 그 정서적이든 뭐 이념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은데 그런데 민주당 달고 나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민주당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견제도 할 수 있고 어른으로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마. 이런 목소리도 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왠지. 총리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김부겸 전 총리가. 그리고 보수 안에서도 원래 거부감이 적고요.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지금 저는 안타까운 거는 김부겸 전 총리가 기왕 하실 거면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슈를 선점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끄세요. 25일 날 원래 출마 선언하리라고 다 기대를 했거든요. 30일로 또 뭐 늦춰졌대. 또 혹자 지역 기자들은 저 4월 3일 그 이사하는 한계 있죠. 전입신고해야 되는 한계. 그때까지 아마 끝까지 좀 관망하실 것 같다. 국민의힘의 판을 좀 보고. 근데 그렇게 관망하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내가 좋은 말씀 하셨어요. 후배들한테 내가 빚진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적 차원에서 나오겠다라는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왕 출마하는 거 조건도 좀 거시고 민주당에게. 나 나오는 김에 이거 행정대통합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달라. 혹은 뭐 선거구제 개편 있죠. 중대선거구제 개편. 호남에서 기득권 좀 내려놓는 대신에 영남에서 우리 후배들이 좀 당선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나 이거 관철 안 되면 나 출마 안 할래. 뭐 이런 조금 과감한 모습?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요? 근데 저도 좀 아쉬워요. 그냥 이진숙 후보로 단수 공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마 선언을 좀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길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가족이나 주변에서 좀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좀 쉽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구도 타파, 지역주의 극복이 김부겸 총리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로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대구에 가서 지역구도 타파를 해서 마지막으로 몸을 던져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게 정치적 면문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은 더 이상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판이 다 짜여졌는데 어떻게 통합합니까? 엄청나게 혼란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달라. 그 대안을 민주당에서 어떤 걸 주느냐. 이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출마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선거 나가라고 하는 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혹한 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사실 정계 은퇴 선언한 사람인데 이게 사실 이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구라는 데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구 유권자들의 특징을. 그러니까 거기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그러고 거기가 아무리 뭐 해도 마지막에 국민의힘이 거기 가서 손 벌려야 되는 지역인데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위일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구에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박근혜까지 데려와갖고 만약에 뭐 선거운동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럼 짠해서라도 누가 나왔든지 간에 국민의힘 찍을 거란 말이죠. 그런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부겸 총리가 나가면은.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그런 구도에서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다. 이 구도는 아주 안 좋은 구도인 거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국민의힘 정신 못 차리지 않느냐, 윤어게인이지 않느냐, 뭐 공천을 저렇게
난리를 쳤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망고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가 근데 이 구도를 좀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혼자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지역 발전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구 경북 통합이다 이런 게 안 되더라도 내가 시장 됐을 때 나중에라도 그러면 이게 뭐 무리죠. 당연히 무리지만 나중에라도 이걸 가능하게 예를 들면은 여당이나 또는 뭐 어디서든지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보겠다든지 또는 이와 관련된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 지금 보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 얘기 그만합시다. 동접 빠지네. 워킹맘 969님. 제 아이디가 왜 다르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옛날 아이디 미국 널스 프리실라입니다. 아, 미국 널스 프리실라님 정말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오랜만에. 그런데 그 아이디가 옛날에는 미국 널스 프리실라로 올리셨는데 지난번에 막 이렇게 그 막 아이디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아이디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바꿔보시면 다시 옛날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함께 해주시는 프리실라님 고맙습니다. 이거를 오늘 좀 다뤄봐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짧게 재판 거래 의혹으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장판사 영장이 저는 발부될 줄 알았는데 기각이 됐어요. 의정부 지법의 부장판사죠. 근데 강수영 변호사님, 네. 아무리 그래도 서로 같은 판사니까 봐준 걸까요? 이건 보니까 너무 딱 떨어지던데.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태, 징역형 집행유예 상태였던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하다가 발각됐는데 1심에서 징역 5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2심에서 벌금 500만 원. 뭐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받고 법정 구속돼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뭐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2심 싹싹싹 봐줬는데 또 그 사이에 둘이 뭐 돈 봉투 받고 안에 악기 교습 공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거래 정황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 이걸 영장을 발부 안 합니까? 공여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공여가 뭐 그냥 준 거 자체가 소명이 부족하다. 지금 보면은 한 방에 뭔가 뭉탱이로 돈을 뻥 준 게 아니고 돌 반지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나눠서 쭉쭉쭉쭉쭉 해서 누적된 게 이제 와 금액이 좀 뭐 몇백만 원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사이. 예. 선후배 사이. 예. 예. 동문이니까 원래 친교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누적된 친분 관계 속에서 오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어떤 청탁의 의미로 한꺼번에 돈이 건너갔다라는 그 공유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 변호사 현업에 있고 하지만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인으로 있는 판사들은 제 친구들 후배들 이런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계산하는 것마저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 이거 자칫하다 나중에 문제 될까. 철저하게 오늘 내가 살게 다음에 네가 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되게 싫어해요. 무조건 더치페이. 그렇게 예민하게 굴거든요. 근데 친교 관계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 판사한테 뭐 이렇게 돌반지 주고 뭘 선물해 주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상적으로 긴 시간 있었다는 거는 오히려 이거는 지금 보통의 판사들하고는 처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엄하게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거꾸로 그렇게 봐줬다? 글쎄요, 뭐 옛날 감성을 가지고 계시나 우리 영장 판사님이 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때마다 사법개혁 정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코로나 장발장애로 들어보셨죠? 계란 18개 훔쳤던 남성 정말 너무 먹을 게 없고 힘들어서 훔쳤는데 구속됐었고요.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단호하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계란 훔친 사람들한테는 구속영장 발부하고 징역 1년 선고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습적으로 재판 거래를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대하게 다한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빨리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법원개혁 필요하다, 사법개혁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만약 똑같은 건데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시험지를 몰래 훔쳐다가 아이에게 줬다. 이거 아마 전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재판 거래는 전 이거보다 더 무거운
큰 벌이라고 보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고 판사들끼리 서로 봐주기 심리가 혹시 작용한 게 아닐까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직 판사한테 부장판사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2016년 정은호 게이트 때 그때 김수천 부장판사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참 청렴하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10년 만에 판사가 딱 한 명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판사들의 문제는 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던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고요. 저는 100번 양보해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아주 친한 관계라 그러면 아이 뭐 돌잔치 있으면 돌반지도 줄 수도 있고 뭐 그게 다 합쳐서 한 37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끌어모은 거는 그건 어떤 방식으로든 항변할 수 있다 치더라도 뭐 정리상으로. 근데 피아노 교습소를 자기 건물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는 그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라면 그 정도는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끊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이건 뭐 친한 선후배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리고 또 영장 판사가 생각할 때는 그거하고 재판하고 직접 어떻게 관련성이 있어 그걸 소명해야 돼. 뭐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우리나라 판사는 고무줄 판결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에 두 다리만 걸치면 모두 다 친구 형 동생인데 이러면 우리나라 판사가 비리 혐의로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보다 엄격하게 판결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구속 안 시키겠다고 하면 판사들은 뭘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 교습소에서 실제로 이 변호사 배우자가 뭐 바이올린 가르쳐주고 레슨비도 받고 뭐 여기서 그랬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유착관계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유착관계를 변호사하고 판사가 이런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맡은 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 다 솜방망이 판결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실만으로 사실은 이 판사는 요런 사건들을 기피를 하든가 뭐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요. 그것도 안 하고 거기다가 이런 유착관계를 장기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법 이전에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이고 징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뭐 판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법복을 벗길 수 있는 그러한 뭐 이 어떤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이러한 뇌물이다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이게 지금은 뭐 구속이 기각된 거지만은 본안에 가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뇌물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이 뇌물죄는 개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이 처벌을 못 하겠습니까? 처벌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처벌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법원도 판사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검찰을 없앴습니다마는 특검이 이번에 새로 포착한 게 있잖아요. 김건희를 조사하기 전에 무혐의 시나리오를 먼저 써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잘난 이창수, 조상원 뭐 우리가 발표 시간 날 때마다 듣습니다만 김건희를 불러서 조사한 게 2024년 7월이죠. 7월인데 10월에 불기소 처분을 10월에 했고 근데 그때보다 5달 전에 이미 이거는 불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문건을 확보를 한 거죠. 권창녕 특검이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압수수색으로 밝혀낸 거겠죠? 그렇죠. 이제 메신저 기록들을 보고 밝혀낸 건데 생각해 보면은 수사기관은 소출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서 이게 죄가 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보라 그래야 되는 거지 무죄가 될 수 있는 판례를 한번 찾아보라. 이건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라면 죄가 안 되는 이유도 밝혀줘야 되는 게 뭐 검사의 역할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특수한 사건이잖아요. 김건희 사건은 이 주가 조작 사건은 대단히 특수한 사건이고 게다가 무슨 논란이 있었어요. 출장 조사, 핸드폰 압수 조사, 핸드폰 다 반납하고 조사한 것. 그런 조사 방식을 활용했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지시를 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결론을 내놓고 조사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린 그 뒤도 알고 있잖아요. 불행히도 1심에서는 희한하게 또 무죄를 받았지만 어쨌든 기소가 된 사건 아닙니까 이것도. 근데 뒤에서는 기소가 된 사건인데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죄 판례들을 좀 찾아봐. 이거는 이창수 지검장 법적으로
굉장히 곤욕을 한번 치러야 될 거로 전 보입니다. 잡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잡아가야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잡혀갔다 이러면 검사가 저의 인권을 지켜줘야죠. 저같이 힘없는 사람이 잡혀갔을 때는 검사가 최대한 이거는 정말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 수사를 하고 이 최대한 저 인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수사 대상이 권력자다. 그리고 수사 대상이 권력자의 무슨 뭐 배우자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가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왔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꾸로지 않습니까? 제가 잡혀가 보세요. 검찰이 봐주겠습니까? 저는 구속됩니다. 뭘로 잡혀가든. 바로 구속. 나는 바로 구속되고 김건희 씨는 어떻게 하면 봐줄 수 있을까? 보이스 피싱 저 무죄 논리는 어때? 뭐 이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봐줬다 그러면은 누가 이런 검찰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워낙 반항을 잘하게 생겨가지고 잘 안 봐줄 거예요. 제가 아주 머리도 단정하게 지금 머리가 단정한데. 아니 그게 이제 다양하게 판례를 조사해보라라고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김건희가 아까 시점 말씀해 주신데 2024년 5월에 장관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건 뭐예요? 내 수사 빨리 무혐의로 빨리 종결내지 왜 가만히 있어?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럼 김정숙 여사 언급하면서 왜 인용한 진척이 없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위에서부터 쫙 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냥 나도 한번 판례 검토해봐라라고 뜨고 빠져나갈 여기가 없는 빼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이제 전쟁만 안 났으면 일단 검찰개혁, 사법개혁 착착착착 하고 이제 언론개혁하고 그럴 건데 오늘 또 SBS가 지금 뭐 오보 비슷한 걸 내가지고 청와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뤄봤네요. 참 이것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지요. 2부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강수영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동행님, 우리 정의리 대장 백운기 앵커 신뢰 때문에 광고 보고 주문 빠뜨리지 않고 다 구매하다 보니 주머니가 얇아졌습니다. 네. 절대 광고 믿지 않는 편인데 앵커님 때문에 깨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 만족도도 최고입니다. 예, 제가 거짓말 안 하죠. 만족도 최고시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병주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과 맛있죠? 네, 사과 너무 맛있어서. 네. 그죠? 네, 저도 한 우리 박스 보좌관들도 주문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같이 드시면 네, 좋죠.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하나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차에 또 비닐 포장이 돼 있어서 네, 나도 차에 저도 놓고 좋고. 다니면서 네, 네. 식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예. 그걸로 이렇게 대신할 수가 있고요. 탈모 저것도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샴푸, 탈모가 탈모 아니고 샴푸. 예, 염색 샴푸. 염색 샴푸. 지금 하신 거예요? 네, 네, 하고 있어요. 완전히 뭐 다 깨끗하고 네, 네. 좋아요. 염색 샴푸. 떨어지면 말씀하세요. 쉽더라고요. 바로 일주일에 하죠. 한두 번 이렇게 예. 샴푸 대신 쓰면 되니까. 나중에 우리 주블리 광고 모델로 한번 이렇게 네, 그렇죠. 모셔가지고 네, 네. 예. 네. 오늘 기다렸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아가지고 네. 지금 이런 때에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48시간 최후 통첩 선언했다가 닷새간 공격 유예한다 이랬잖아요. 네, 네. 그걸 딱 듣는 순간 뭐지? 휴전 협상하려고 하는 건가 그랬다가 저것도 시간 보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전문가의 눈으로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시간 벌기가 더 가깝죠. 예, 일단은 뭐 저는 어제 12시간 전에 5일 동안 유예한 거는 천만 다행이고요. 예. 만약에 실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발전소를 때렸다면은 엄청나게 걷잡을 수 없이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 동안 유예한 것은 천만 다행이고, 그다음 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미국이나 이란이나 다 출구 전략을 쓰고 있구나. 이제 그 협상으로 가는 하여튼 제스처든 어떻든 출구 전략으로 가는 것은 천만 다행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봤는데, 부정적인 건 그럼 5일 내에 협상이 되겠느냐? 그건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네, 그럼 왜냐하면은 그 실제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한 15개 조항들, 뭐 구체적인 건 획득이 못 됐지만 한 6개 조항들은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항복 문서와 비슷해요, 사실은. 예, 그것을 이란이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고 또 지금 이란의 협상을 누구랑 해야 될지도 아직 불분명하거든요. 모스타파가 어떤 밑에 누가 실세인지도 아직 식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5일 내 그것이 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그 섬들 얘기했잖아요. 예. 하르그 섬은 경제의 목줄을 지는 하르그 섬이나 또는 캐슘섬 같은 섬들은 호르무즈 봉쇄를 풀 수 있는 섬 이런 데를 점령 작전을 하기 위한 시간 벌기를 지상군 투입을 위한. 네네 그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직 미군들은 지상군이 제대로 다 투입될 병력이 거기 스탠바이가 덜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오키나와에서 출발했던 해병들은 거의 도착한 것 같고 미 본토에서도 30일 원정 해병대가 또 출발을 했었고 예. 82 공수사단은 아마 가서 대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공수사단은 맘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지 18시간 안에 딱 갈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하르그 섬은 호르무즈 봉쇄 해협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공수부대 82 공수사단을 투입할 것 같고 그다음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캐슘섬이라든가 거기 보면은 아부무사나 테툰부 섬들은 아마 해병대 그러니까 상륙함 같이 가고 있잖아요. 오만함 일대에서 작전을 개시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려면은 초기에 이런 작전을 원래대로 하면은 전쟁 시작 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예. 초기에는 지상전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공중전으로 하고 화력전으로 하면은 그래서 실제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군사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하게 되면은 자체 이란에서 반정부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권을 붕괴하고 친미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오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를 들고 나오니 급급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거기서 해답은 거기를 장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출발시키고 미 본토에 있는 82 공수사단 또 30일 원정대 출발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병력 이동 상황이라든지 닷새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협상 기간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은 시간 벌기용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지상군 투입을 위한 시간 벌기용이라고 한다면 하르그 섬이라든지 이런 데를 점령을 해서 들어갔을 때 많은 또 그 군사 관련된 사람들은 만약 미군이 거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노출이 돼가지고 집중 포화 대상이 되니까 거의 뭐 공격의 무방비로 노출돼가지고 몰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가고 나서 공중에 탄막을 형성하겠죠. 에이탱기라든가 아파치 또 거기는 또 가까이 쿠웨이트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중동에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걸 영구적으로 뭐 장악한다는 것보다 그 장악을 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거기가 장악이 되면 이란은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의 목줄을 확 쥐고 있는데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캐슘섬이라든가 또는 거기 아부무사 이런 섬들이 점령되면은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가 없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럼 카드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협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란이 협상으로 나오기는 애매하죠. 본인들은 좀 더 장기전으로 가서 왜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지금 자꾸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가는 뛰고 국제상은 불리해지고 그럼 트럼프는 국제 여론, 국내 여론이 불리해져서 시간은 이란 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5일 내 협상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작전 수행의 현지 사령관의 판단이라든지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지요. 네네 그렇죠. 지금 그 지휘하고 있는 중부 사령관 쿠퍼 사령관. 네. 거기랑은 의원님이 같이 근무한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쿠퍼 사령관은 저의 전우이면서 저의 부하였죠. 2017년도 경에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당시에 쿠퍼 사령관에 한국에 근무했어요. 아하. 해군이었고요. 예. 그 당시는 별 하나 원스타 제독이었죠. 그 주한 해군 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뭐 아주 친하게 지냈고요. 자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또 훈련하면은 전술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전략 전술 이런 걸 서로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8년이 지났지만 쿠퍼 사령관, 중부 사령관이 지금 뭘 생각을 할까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그게 궁금해요. 어떤 네네.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군사적으로 이걸 조기에 끝내야 되니까 이제 이란 본토 내의 표적은 거의 제압이 됐어요. 핵시설, 그다음 미사일 기지, 그다음 각종 드론 기지라든가 핵심 군사 시설은 8,000여 개의 핵심 표적이 제거가 됐다고 보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봉쇄를 풀고 미국에게 유리할 것이냐를 가장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상전군을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화력전으로 해서 미군의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상전을 투입을 할 경우는 피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킬 것인가. 그래서 아마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부 사령관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섬을 장악하지 않고는 이 작전 끝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미 호르무즈 봉쇄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트럼프가 승인을 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그다음 본토에 있는 그 갖고 부족하다 해서 본토에 있는 30일 원정대도 보내고 또 80일 공수사단도 보내고 또 나머지 전력들 그거 말고도 이제 A-10 공격기가 있어요. 이거는 근접 지상군이 들어갈 때 근접 지원하는 공격기예요. 주로 전차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도. 그리고 조기 경보기 5대도 그거 그리 갔거든요. 조기 경보기는 지상을 낱낱이 볼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아파치 헬기, 아파치 헬기도 공격 그렇죠. 그 대단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전개가 됐고 속속 이런 섬을 장악할 수 있는 전력들이 지금 중동에 배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쿠퍼 사령관은 사실 되게 젠틀하고 되게 똑똑해요. 스마트하고. 그래서 피해를 최소로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이란으로 이란 본토로 주력이 들어가려고 하면 지상군이 들어가려면 수십만이 필요한데 그래서 핵심인 거기만 작전을 국한을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 정도는 아마 쿠퍼 사령관 입장에선 자신감이 있을 거고 충분히 그 정도는 이미 준비가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 발언이 시간 벌기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끝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협상은 진행은 되고 있을까요? 물 밑에서 저는 그 제3국을 통해서든 물 밑에서는 좀 진행된다고 봐요. 파키스탄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 중재 노력으로 3자 간 대화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전화로는 일부 소통했는데 핵심은 지금 이란의 모주타파가 되면서 핵심 권력자가 누군지가 식별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종전 정도 되려면은 사실 모주타파나 핵심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전쟁 첫날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핵심부가 다 제거돼 버리니까 지금 권력 이동이 엄청 권력 암투가 이루어질 건데 누가 핵심인지가 식별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5일 내에 이것이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못하게끔 라리자니를 이스라엘이 쳐버렸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나마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온건파 지도자였는데 거기를 쳐버림으로써 협상을 차단해버린 게 이스라엘의 전략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미국이 협상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은 이란 국회의장 아닙니까? 거기는 뭐 또 실력자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협상을 하기는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망해 보셨을 때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이 전쟁을. 협상은 제가 봤을 때는 하르그섬이나 캐슘섬 그쪽을 점령하면은 이란도 어쩔 수 없이 항복성. 항복성에 가까운 협상에 응하겠죠. 예. 왜냐하면 거기가 하면 더 이상 경제의 목줄도 지었고 캐슘섬 같은 데는 사실 그 바닷물을 정화해서 먹는 담수, 예. 대형 담수 시설이 있어요. 생명수까지 잡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르무즈 봉쇄를 할 수가 없지 카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란은 적절한 선에서 협상에 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 진행을 하는데 5일에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르그섬이나 이런 데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할 걸로 보이고요. 하르그섬에 대한 점령 여부는 이미 미국 내에서 하르그섬을 점령하면은 피해가 많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조 켄트 지난번에 대테러 국장 예. 전쟁 반대하면서 그만뒀지 않습니까? 대테러 국장 정도면 정보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르그섬을 점령하면은 재앙이 온다. 미군이 거기 인질로 잡힐 것이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하르그섬 점령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켄트 국장 같은 예. 분이 반대하고 거기 가면 인질로 미군들이 잡힐 건데 어떨 거냐 하는데 하르그섬을 점령하고 장기적으로 거기 계속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협상하면서 그럼 협상에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에 유리한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우리로서도 닷새간 공격 유예라고 하니까 네. 조금 이제 한숨을 좀 돌리는 분위기. 그 안에 설마 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쟁은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연막 작전을 하고 예. 있잖아요. 아니 이란을 공격할 때도 핵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랬다가 이틀 쳐버렸죠. 후에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예. 근데 바로 그래서 그때 그 핵 협상이 이번엔 잘 될 것 같다 막 나왔고 이틀 후에 어떤 타결이 되겠다 했는데 딱 쳐버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실제 그거를 곧대로 선전전이니까 믿을 수는 믿을 수 없는 없죠. 거고요. 그래서 관심을 그쪽으로 끌고 예.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심리전의 명수예요. 그래서 48시간 경고 탁 하고 발전소 친다고 하니까 모든 이목이 그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또 맞대응으로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 치겠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또 갑자기 또 12시간 전에 5일 유예한다 딱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떻게든 미국도 출구 전략을 쓰고 있다. 협상으로 가서 종결을 해야 되는데 5일 동안 협상이 종결 안 되면 하르그섬이든 목줄을 칵 잡고 그다음 협상에 임하면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란도 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협상은 지금부터 물 밑이든 물 밖에서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어느 쪽이 전략이나 전술을 더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란은 2, 3주면은 항복할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잘 버티고 있고. 만만치 않은 거죠. 네네. 그리고 이란 속성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는 외부의 침략이 있어서 맞으면 맞을수록 국민이 강해져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외부의 침공이 있으면 전사가 돼버리거든요. 지금까지는 1월 달에 반정부 봉기가 일어날 정도로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많았거든요. 오랫동안 장기 집권에다가 경제란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방 국가의 착각이 있어요. 거기가 베네수엘라 같이 지휘부만 바꾸면은 친미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가면은 이란이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슬람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반정부 인사들은 이때를
계기로 뭔가 해볼 수가 있는데 이슬람이 공격받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모두 여기에 응해서 이슬람을 방어하는 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군복을 입고 있든 입고 있지 않든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국은 늘 오판하는 것 같아요. 예. 이라크 전이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고 늘 그래요. 그래서 주 전쟁은 이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거의 전사가 되니까 테러 또는 게릴라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오래 끌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미국이 손들고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오판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스라엘에서 아마 모사드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트럼프를 설득시켰겠죠. 이번에 하메니 지도부를 제거하고 우리가 한 2-3주만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은 이란 내 자체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오판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권 교체는 스스로 되고 그리고 친미 국가가 만들어지면은 유리하다. 이런 거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1월 달에 일어났던 이란의 반정부 봉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오판이 이렇게 중동전을 걷잡을 수 없이 가게 한 거죠.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전쟁이 계속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한 파병 요구거든요. 네. 그런 상황까지도 계속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뭐 현실적으로 계속 미국은 압박을 하는데 조금 쉽지는 않잖아요. 7개국 했는데 거기에 응하는 나라 아무도 없었고 대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달래주려고 처음에 7개국이 이란 규탄 성명을 했고 나중에 우리도 포함해서 22개국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이란을 규탄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면은 섰죠. 야, 내가 22개국이 우리가 이란을 공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어. 그렇죠. 일단 이제 명분을 얻은 거죠. 명분을 얻었잖아요. 그동안 명분 없다고. 그렇죠. 22개국에 그걸 우리가 세워준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나중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란하고 적대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란 너네가 잘못했다 이거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그렇죠. 우리 상선도 피해가 가고 유류도 원유도 선정 부지로 오르고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도 우리 그 외교부 장관하고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소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봉쇄를 풀기 위한 그러니까 대안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호르무즈 작전이 완료되고 종전되고 나면은 아마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2-3년 동안은 불안정할 겁니다. 종전된다고 금방 안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나 미국에 대한 반감이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들에게 엄청날 거거든요. 그럼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테러, 수상 테러, 해상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선 보호 측면에서 2020년 1월 달처럼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해서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파병은 전쟁 후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소해함 정도는 보낼 수 있다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뭔 소리냐 파병 너들 하기로 한 거 아니냐 하고 말이 또 바뀌는데 우리도 그럼 최대한 파병은 지금 상태에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한다고 한다면은 종전이 된 이후에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해서 청해부대가 임무 수행을 하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국힘당에서는 파병을 해야 된다는 의원이 3명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조정훈, 박수영.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기현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혹시 파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분위기는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급적인 파병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죠. 네, 거기 맞는 거고요. 실제 거기 호르무즈 해협은 너무 위험하니까 파병하면은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파병한다고 해서 우리
청해 부대에 나가 있는 대조영함이 임무 확대해서 가는 것들이 현실적인데 예. 대조영함은 해적의 퇴치에 적합한 무기 체계를 장착돼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은 새로운 위협이에요. 드론, 그다음 미사일, 그다음 기뢰, 해상 또 테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아직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파병한다는 경우는 예. 죽음으로 모는 거죠. 우리 장병들을. 그래서는 안 되죠. 파병까지는 매우 뭐 좀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당장 시급한 게 원유 확보인데요. 네. 일단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란은 미국하고 이스라엘 빼고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제 좀 돈을 좀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0만 불 한번 하는데 네. 그 정도를 지금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주고라도 가져오는 게 이익 아니겠습니까? 유조선 한 대가 들어오면 네. 그게 거의 우리나라 하루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좀 가지고 오는 게 급할 텐데 그거는 당장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지금 정유회사들도 여러 가지 그 좀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급 받는 철을. 그리고 정부에서는 비축유까지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좀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우리로서도 너무 아쉬운 게 지금 한창 이렇게 막 개혁 작업하고 또 경제도 막 좀 살아나고 이러는 판국에 터져가지고 네, 너무나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빨리 종전이 돼야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주 협상이 좀 잘 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당장 지금 우려가 여러 가지 됩니다. 타격 받은 것 때문에 추경이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네, 네, 25조 정도 그렇죠. 규모가 되죠. 네, 네. 내일까지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4월 다음 달 10일이구나. 네, 다음 예. 달 4월 초에까지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정부 측간이 곧 내려오면은 예. 추경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한 8개에서 10개 상임위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상임위에서 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4월 한 10일경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이번 추경 가지고 이제 또 뭐 선거용 아니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중동 사태, 중동 전쟁에 따른 실제 위기 대응 추경이죠. 지금 천정부지로 지금 유류가 뛰어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인데 마치 이게 정치 공세로 하거든요. 이번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추경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늦어지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가는 거고 우리 경제를 아주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 사태에 따라서 지금 원유라든가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고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이런 실물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마치 그걸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뭐 선거용 매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선거용 매표가 아니고 중동 전쟁이 뭐 선거 때문에 지금 치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국힘당이 선거용 매표 추경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네. 또 SBS가 네. 이렇게 또 보도를 했어요. 이번에 그 추경 가지고 소득 하위 50%에 15만 원씩 뭐 나눠주는 뭐 그런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또 하니까 청와대에서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SBS가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혹시 김 의원님은 SBS 보도 때문에 뭐 좀 부당하게 당하신 적은 없나요? 뭐 SBS 보도로 저는 뭐 당한 거는 없는데 지금 사실 언론 자유를 핑계로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언론 자유 이면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호르무즈 해협 또 중동 전쟁의 위기에는 좀 더 언론들도 국가의 위기 대처에 대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하여튼지 지금 뭐 정청래 대표도 SB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 언론 개혁도 이제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지방선거 전이든지 끝나든지 이 부분은 좀 반드시 들여다봐야 안 네,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끝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2단계 검찰개혁도 있고 사법개혁은 1단계 했고 그다음 이제 6.3 지방선거 끝나면 계속 또 이어갈 것 같고 언론개혁도 이제 손을 대야죠. 예. 네네.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죠. 이제 경기지사 출마 접으신 뒤로 경기도는 관심 안 가지십니까? 왜 제가 지역구가 남양주인데 왜 관심 없겠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지금 이제 3파전으로 됐잖아요. 예. 추미애 의원, 한준호, 김동연 예. 하고 이제 다음 주쯤 아마 본경선이 언제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예. 세 분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경쟁하고 있는데. 팀당이 도대체 누가 나올지 궁금해요. 뭐 나오는 얘기가 없는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네. 김문수를 만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 지금은 양양자 전 최고하고 뭐 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나오는 사람들이 그 급수가 상대가 예.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문수 전 장관을 찾아다니고 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김문수 장관이 나오면은 판이 뒤집히죠. 왜냐 6.3 지방선거 전체 판이 뒤집힐 거예요. 더 불리하죠. 국민에. 예, 예. 왜 내란 정당, 내란 알박기가 되잖아요. 이번 6.3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를 더 확고히 하기 때문에 예. 김문수 전 장관 나오면은 진짜 더 유리한 국면으로 오히려 가는 거죠. 나와라 해야 되겠는데요. 네, 6.3 지방선거는 제가 사실은 공천 국민의힘 하는 거 보고 내란 세력 깔받게 하는 경향이 예, 있다라고 예, 비판을 했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은 내란 세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6.3 지방선거는 내란 심판 선거란 걸 확고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나오면 고맙죠 사실. 최근에 강원도 TK 지역 돌아다니셨다면서요. 네네. 어떤 일로 가신 거예요? 한번 현장 보러 가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사실 경기도지사 도전할 때도 제가 고향이 경북 예천 예. 대구 TK다 보니까 TK에서 좀 와서 응원해달라고 계속 우리 당원이나 또 후보자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동안 미뤄왔었는데 그래서 한번 다녀왔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 제가 예. 강원도도 강릉 골라오고 그쪽에서 계속 이제 요구를 해서 그러고 보니까 전국에 다녀왔죠. 인연이 없는 곳이 없네. 네네. 군 생활하실 때 전국에 안 다녀본 지역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광주에서도 제가 전라도 광주에는 4번이나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전남대 석사과정 MBA도 다녔고요. 전국과 인연이 그러네요. 있죠. 네. 제주도는? 제주도는 인연이 없는데 훈련은 가서 한 적이 훈련은 있어요. 했고. 네, 아무튼 제주도를 빼고는 전부 인연이 있는. 네. 예. 대다수 뭐 인연들이 있죠. 예. 네. 근데 강원도 TK 지역 가 보셨을 때 이제 또 확실히 이제 정치를 하시니까 네. 온도 같은 것을 좀 민감하게 느끼죠. 느끼시잖아요. 네, 네. 어때요? 좀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TK는 많이 민심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그게 지지도도 나오고 예. 있는데 그래서 대구시장은 우리 민주당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보수분들도 대구시 이제는 국민의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분야가 예를 들면 한미동맹 제대로 할까 하는데 안보도 잘하지. 경제도 잘하지.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
TK에 계시는 분들이 이재명은 일은 잘해. 예, 예. 일 잘한다고.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요. 예. 아, 걱정했는데 일을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실력으로 하나하나 민심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 갔을 때는 제발 김부겸 전 총리 예. 대구시장 나오게 해달라. 예. 가서 좀 요구 좀 하라. 그런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 나오면은 나는 국민의힘만 찍고 김부겸 전 총리를 찍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김 총리는 어때요?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뭐 정치인은 국민이 불러낸다든가 예. 당에서 불러내면 나가는 게 예의죠. 그래서 가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이 정치인인데 대구에 있는 시민이나 대구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김부겸을 불러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부산 쪽은 어때요? 경남이나? 부산도 많이 지형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 전재수 전 장관 엊그저께 만나서 들어보니까 예. 부산은 아주 뭐 분위기가 좋다고.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부산은 해수부를 이전했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예. 이전을 추진력 있게 해낸 했던 사람이니까. 정부는 없어요. 예. 실제 대부분 이전한다 그러면 4년, 5년 걸립니다. 새로운 건물 지어서 가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건물을 빌려서 바로 가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추진력 이런 걸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 해수부 가면서 또 북극 항로 이런 거에 대한 비전도 있고 또 삶의 질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그나저나 네. 전재수 의원을 빨리 네. 뭐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계속 걸쳐 놓으면은 네. 지금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뭔가 좀 불확실하지 않겠어요? 네네. 빨리 좀 안 되나요? 글쎄요. 본인은 뭐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무죄에 대한 자신감을.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부산 시민들이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지방선거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네. 모든 분야를 다 또 이렇게 네, 얘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뭐 좀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셨나요? 오늘 뭐 충분히 한 예. 것 같고요. 지금 이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아니었으면 어쩔 그러니까요. 하는 국민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지금은 사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여야 한 목소리로 같이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당원분들도 그렇고 같이 노력하면은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를 믿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네. 되겠습니까? 네, 사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전에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정부를 믿고 하나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믿을 만한 정부가 생겼으니까 네, 네, 믿고 그렇죠. 네. 우리가 함께 하면 아이, 그럼요. 반드시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친근한 주블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